타고난 능력. 오늘의 기묘한 이야기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튕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한 남자의 이야기. 작년에 우리 회사에 A가 입사하였다. 나이는 20대 후반. 잘생기고 부침성도 뛰어나고 상당히 훈훈한 청년이었다. 아직 신입이라 이런저런 실수도 많이 있었지만 본인이 노력하는 데다가 한번 가르치면 금방 배워서 사수인 내 입장에서는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다. 나를 포함해 우리 부서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고 있었고 좋게 평가했다. 대하기도 편했지만 예의도 바르고 유머 감각도 있는 A는 우리 팀에 잘 녹아들었다. 하지만 그런 A를 달가워하지 않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다. B라는 사람이었다. B는 30대 중반의 남자로 일은 꽤 잘하는데 인성에 문제가 있달까?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을 자주 내뱉곤 했다. 단점을 물어뜯는 것은 기본이고 장점마저도 이리저리 말을 돌려가면서 비아냥거렸다. 그리고 일종의 팩트 폭행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좀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그것뿐이니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그저 다들 최대한 B와 얽히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 새로 들어온 A에게 일을 가르치는 건 내 몫이었고 내가 의식적으로 피한 것도 있었기에 A와 B의 접점은 거의 없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B는 그 무렵부터 A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던 게 아닐까 한다. 어느 날 A가 자료를 만들고 있었는데 B가 다가가서 A가 일하는 걸 관찰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뒤에서 B가 말하였다. 지금 A가 쓴 글 이상하지 않아? 그걸로 괜찮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이 형식은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조금 생각하고 만드는 게 어때? 마침 화장실에 갔다 돌아오던 내가 그걸 목격했다. 나는 B에게 이건 초안인데다가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고 있다고 말해서 어떻게든 돌려보냈다. A를 들들 볶으려고 내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기다렸던 걸까? 무척 기분이 나빴다. 내 생각엔 자존심이 강한 B가 유능하고 호감인데다가 얼굴까지 잘생긴 A를 질투한 것이다. A에게 괜찮냐고 묻자 괜찮다며 곤란한 듯 웃었다. 그로부터 기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A는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일을 익혀서 한 사람의 몫을 해내고 있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그와는 반대로 B의 작업 능률이 점차 떨어져 갔다. 원래 B가 작성한 서류는 깔끔하고 보기 쉬운 것으로 호평이 자자했는데 줄 간격도 이상해지고 일정하지 못한 어휘들 때문에 영 읽기 어렵게 변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항상 어려운 말을 골라 쓰던 B답지 않게 단어 선택도 이상해져 있었다. 그때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사람이 가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B의 상태는 전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부터 스트레스 때문인지 B의 성격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다. 특히나 A에게 시비를 자주 걸었는데 함께 일을 하게 되면 A한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트집을 잡다가 끝내는 일과 상관없는 소리까지 늘어놓게 되었다. 지금 여직원들 꼬시는 거냐느니, 앞에선 다들 좋아해주지만 실은 다들 너를 싫어한다느니. 이쯤 되면 그냥 시비 거는 수준이었다. B의 태도는 점점 심해질 뿐이었다. 그렇게 다들 B에 대해서 불만이 커져갔지만 나는 오히려 걱정이 되었다. 그의 태도와 비례하듯 B의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었으니까. 일의 능률이 점점 떨어져가고 줄담배를 피우는지 혈색도 나빠지고 살도 붙어버렸다. 지금까지 B는 다른 사람들을 깔보긴 해도 자기의 일은 제대로 하는 사람인데다가 건강도 잘 챙겨왔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A와 술을 한잔하게 되었다. 퇴근하고 한잔하지 않겠냐고 A가 먼저 말을 한 것이다. A와 둘이서 술을 마시는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영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뭔가 상담할 게 있나 싶었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좋은 술집에 데려갔다. 그렇게 천천히 마시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생각한 대로 B에 관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A가 말하기 시작한 것은 내가 예상한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였다. 저
체기체질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를 싫어하거나 목리를 부리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순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제정신인가 싶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 A를 괴롭히거나 A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은 모두 불행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예전에 A를 따돌리던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따돌려지게 되었고,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아이는 다리가 그대로 부러졌다는 것이었다. 그 정도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A가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사람이 A에게 끼치려고 한 위해를 스스로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중학교 시절 A에게는 아주 똑똑한 동창생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아이는 유독 수학에서만 A를 이기지 못해서 그게 콤플렉스였다고 한다. 그리고 어느 날 A의 수학 노트와 교과서를 훔쳐서 태워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내 양심에 걸렸던 건지 다음날 울면서 사과했다는 것이다. A는 어차피 새로 살 생각이었기에 가볍게 용서해줬다고 한다. 그러나 그날 교과서와 노트를 태웠던 아이의 집에서 화재가 일어났다고 한다. 가스불을 끄는 걸 깜빡했다던가? 불행 중 다행으로 죽은 사람은 없었지만 A는 그때부터 자신의 능력을 알아차렸다고 한다. A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동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나 가족이라도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혼자 절에 가서 불제도 자주 받아봤지만 효과는 없었고 원인 자체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A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도록,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어떻게든 노력해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와 같이 아무래도 어울리기 힘든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부모님한테도 말한 적이 없다며 울상을 짓고 있는 A에게 초능력이네, 만화 같아서 멋있다 라고 억지로 달래서 겨우 웃게 만들었다. 나는 오컬트나 초능력 같은 건 믿지 않는다. 하지만 B가 A를 괴롭히는 건 어떻게든 말려야겠다 싶었다. 다음날 출근하고 나서도 B는 A에게 다가왔다. 마치 할 일이 그거밖에 없는 것처럼. 나도 전날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평소보다 더 가까이서 두 사람을 지켜봤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다들 A 편에 서고 B를 배관시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주변에서 꺼려해도 오히려 비웃던 B였지만 이 상태가 되니 역시 동료들의 눈초리에 기가 죽은 듯했다. 그리고 내가 중재하려 끼어든 것이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 뭐야 니들, 이 새끼 편만 들고. 이 새끼 오고부터 뭐 하나 되는 게 없어. 네가 숨만 쉬어도 짜증나. 얼굴을 붉히면서 열변을 토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었다. A도 나도 멍하니 있을 뿐이었다. B는 그대로 나가버렸고 약간의 정적이 흐르고 다들 A에게 위로의 말을 했다. A는 여전히 아연실색한 채였다. 몇 분 지나자 소동도 가라앉고 다들 자기 일로 돌아갔다. 나는 A 걱정에 B는 완전히 잊고 있었다. 아마 화장실이나 흡연구역에 있지 않을까 싶었다. 그리고 기분 나쁜 예감이 나를 덮쳤다. 설마 싶어서 나는 황급히 방을 뛰쳐나와서 B를 찾았다. 흡연구역에는 없었기에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살짝 열린 틈으로 안을 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B였다. 그 후로 정신없는 일들이 이어졌다. 난생 처음 구급차를 불렀다. 대원들의 말에 따르면 쓰러지고 3, 4분 정도가 지났다는 것 같았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흡연량과 갑작스런 감정 변화가 이유로 꼽혔다. 병원에는 상사가 따라가기로 하고 나는 사무실 사람들 그리고 A를 진정시키게 되었다. 구급차가 온 시점에서 사람들은 이미 B에게 무슨 일이 났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테니 대충 사정을 설명했다. 문제는 A였다.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A는 충격을 받았을 터이다. 내가 발견했을 때 B는 이미 호흡이 멎어있는 상태였다. A는 분명히 B가 아까 내뱉은 말 때문이라 생각하겠지만
B의 건강 상태라면 뇌출혈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실과는 상관없이 A는 스스로 자책할 터였다. 내가 고민하고 있자 A는 그것마저 헤아리고 있었는지 죄송하다며 작게 조아렸다. A에게 잘못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솔직히 나도 곤혹스러웠다. 결과적으로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B는 병원에서 목숨을 건졌다고 다음날 상사가 귀뜸해 주었다. 다행이었다. 다만 뇌에 장애가 생기는 바람에 직장에 복귀는 못하고 그대로 B는 퇴사하게 되었다. 다들 안심하거나 씁쓸해하는 와중 A는 여전히 죽을 상을 짓고 있었다. 나는 등을 한 대 두드려주며 살아있다고 알려주었고 A는 간신히 웃어 보였다. 그러면서도 나는 내심 B가 A에게 죽으라고 말했으면 어찌 됐을까 싶어서 소름이 끼쳤다. A에게 열심히 응원해준 보람이 있었다. 지금은 멀쩡하게 잘 일하고 있다. B는 부인의 친정으로 따라 내려가서 재활 겸 농사를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종종 수확한 농산물을 내게 보내주었다. 회사가 아닌 집으로 보냈기에 다시 들고 가느라고 땀 좀 뺐지만 상자 안에는 회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별도로 종이 한 장이 더 들어 있었다. 거기에는 내게 고맙다는 인사와 더불어서 A에게 하는 사과의 한마디가 써 있었다. A에게 슬쩍 전해주니 그는 뭐랄까 말로 전하지 못할 표정을 짓고 있었다. 기쁜 것 같았다. B가 살아서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부디 A가 괴로워할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며칠 전 업로드한 저주대행 아르바이트 편과 비슷한 결의 이야기였습니다. 회사나 학교에서 트러블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을 괴롭히고 시기 질투하는 행위는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신을 잡아먹은 신. 오늘의 이야기는 일본 번역 괴담으로 한 소녀가 신내림을 받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세기 전부터 우리 가문은 대대로 음향사 혹은 무녀와 관련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도 무속인 집안이구나 하고 알 정도로 성씨도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가문에서 남자보다 여자에게 주술적인 힘이 더 강하게 깃든다는 이유로 당주도 대대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혈통이 뒤섞여버린 탓에 영혼을 볼 수 있고 불제까지 가능한 사람은 할머니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지금에는 주술이나 영력이란 것이 잊혀진 만큼 가문의 분위기는 예전과 달리 많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 역시 대부분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드물게 강한 힘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몇 대째인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과거 가문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강한 힘을 소유했던 사람의 기일에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안 환경과 제가 가진 힘 덕에 어렸을 적에 정말이지 매일같이 무서운 경험을 했습니다. 게다가 영혼이라는 건 의외로 파장이 맞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존재여서 반 친구들은 물론이고 부모님에게까지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거짓말쟁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만 할머니께서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셨던 폐허가 된 신사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분명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울음을 터뜨렸던 내 모습이 재밌었기 때문에 같은 반 아이들이 억지로 가둔 것입니다. 갇히고 수십 분을 그저 내보내달라며 소리를 지르던 중 밖에서 들려오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돌연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섬뜩한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기분 나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때
돌아보면 안 돼.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중성적이긴 했지만 마치 방울소리처럼 예쁜 목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할머니 때문에 기르고 있던 내 긴 머리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쁘다. 가지고 싶어. 담담히 말을 이어가던 남자. 그 순간 공포감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할머니께서 네 혼은 텅 비어 있어서 이질적인 존재의 먹잇감이 되기 쉽단다. 그러니까 언젠가 네가 위험해질 때가 오면 그 머리카락을 잘라버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습니다. 가지고 싶어 라는 말이 메아리 치듯 몇 번이고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등 뒤에 그 존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머리카락, 이 긴 머리카락까지라면 가져가도 좋아요. 말이 끝나자마자 뒤에서 쩍 하고 입이 벌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린 다음 순간 목덜미가 허전해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제서야 먹혔구나 라는 생각에 다리가 떨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었던 걸까? 어떤 것이 내 허리를 안아들고 천천히 앉혀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귀신이나 요괴 같은 것을 직접 접해본 적이 없던 나는 조금 놀란 상태에서 몸의 열이 싹 가신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잠들어 버렸던 걸까? 깨어나 보니 날 괴롭혔던 아이의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던 아이들 소리에 잠깐 정신이 팔려 있던 중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신사에 가둔 나를 꺼내려고 했지만 순간 문이 꽉 닫힌 채 열리지 않았던 것. 그리고 신사 안에 쓰러져 있던 내 모습과 짧아진 머리카락에 적잖이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새하얀 안개 같은 것이 자신들을 쫓아왔다는 말을 했습니다. 난 얼른 집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아이들에게 말을 걸려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눈앞도 흐려져 갔습니다. 청력만이 이상하게 예민해진 상태에서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만 점점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곤 날 업고 있던 아이가 넘어졌으나 이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같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나는 직감적으로 내 눈앞이 완전히 깜깜해지면 나도 죽고 아이들도 죽을 것이라는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정말 할머니만 믿고 본가를 향하는 작은 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커다란 문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 앞엔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째서인지 할머니만큼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안도한 나는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귀신 같은 얼굴을 하고 크게 노성을 내질렀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들여보내라. 그리고 네가 마지막으로 들어와야 해. 그저 너무 무서웠던 나는 잡고 있던 손을 놓고 아이들의 등을 밀며 문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안쪽에는 날 신사에 가뒀던 아이들의 어머니가 수복만을 입은 채 서 있었습니다. 신사에 갔구나. 할머니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시력도 목소리도 돌아오지 않은 난 그저 물고기 마냥 입만 뻐끔댈 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입술을 스치는가 싶더니 품에서 독특한 향기가 나는 붉은 연지를 꺼내 입술에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신기하게도 목소리가 났습니다. 입이 트자마자 변명 섞인 말을 연신 늘어놓았지만 할머니는 들어주지 않았고 나는 나를 괴롭힌 아이들과 함께 본가 안에 있는 경문으로 둘러싸인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방금 우릴 쫓아온 건 어떤 신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자주 찾던 신사의 신이었으나 대기근 때 산 재물을 바치는 것을 계기로 부정에 탔다고 했습니다. 그 신이 날 마음에 들어 한 덕에
난 그에게 그림자를 먹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신이 먹은 건 머리카락이 아닌 내가 태어날 적부터 내 안에 있던 신이며, 내 시력이 돌아오지 않은 건 내 안에 있던 그 신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 신이 제게 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3살이 되던 해에 죽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온전히 할머니의 힘 덕이며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라고 합니다. 날 괴롭힌 아이들은 귀신의 씨였으며, 신이 마음에 들어한 아이를 괴롭힌 죄로 신벌이 내려졌다는 말을 할머니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신내린 굿을 행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를 불러온 것은 아이들 대신 희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날 가둔 아이들의 어머니는 모두 같은 시간에 본가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날 괴롭힌 아이들도 자신이 저지른 짓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널 대신할 것은 없다. 너와 같은 영역을 가진 사람 또한 역시 없고, 자칫하면 죽게 될지도 모른다. 나도 신을 불제하는 것은 불가능해. 그러니 네 안에 그 녀석을 깃들게 할 생각이다. 알겠느냐? 네 마음이 사악한 것에 빠지지 않는 한 분명 괜찮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신이 너에게 깃든다면 그 어떤 어지간한 귀신이나 저주 같은 것은 내게 감히 얼씬도 못할 것이다. 이걸 위안으로 삼거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저 그것이 제 안에 깃든다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웠던 나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지금 이대로라면 할머니가 죽는 순간 난 먹혀버리고 말 것이며, 나에게 신을 깃들게 하지 않는다면 다른 아이들의 목숨 또한 위험해질 것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나는 싫단 소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와 할머니만 문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문 밖으로 나간 순간 내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식을 잃은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가 가장 안쪽 방에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누군가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자리에 일어나자마자 할머니가 들어와선 단 한마디, 잘 깃들었다 라는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그때 아 하고 내 안에 그것이 들어온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딱히 이상한 기분은 들지 않았고, 아 그럼 내 머리카락을 만진 것은 그 녀석이구나 라는 생각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뒤에 일주일간 난 목욕제계를 하였고, 밤이 되면 할머니가 내가 잠이 들 때까지 곁에 계셔 주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매일같이 꿈을 꾸었는데 그게 신의 기억인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을 잡아먹은 날 그가 느낀 슬픔이 몇 번이고 날 덮쳐왔습니다. 그저 꿈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가 진심으로 인간을 사랑했다는 것이 느껴졌고, 그가 나에게 한 말인진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는 너나 네 주변에게 어떠한 위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이제부터 네 옆에 조용히 있을 것이니 안심해도 좋다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이 말을 듣자 내가 머리카락을 바치겠다는 말만 하지 않았더라도 얌전히 돌려보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엄청 마음이 아팠고 슬펐습니다. 이렇게 제게 깃들게 된 신의 이야기는 끝입니다. 어릴 때는 몇 가지 이상한 사건들이 있긴 했지만 신이 제게 깃들게 된 이후에 이상한 일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현재 전 고등학생입니다만 언젠가는 할머니의 뒤를 계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쉽게 믿긴 어렵지만 여전히 이런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 보면
역시 귀신은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저렇게 끔찍한 일을 겪고도 덤덤히 할머니의 뒤를 계승하겠다는 학생의 마음이 기특하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히마모리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일본의 괴담으로 키마모리라는 풍습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해볼까 합니다. 키마모리라는 풍습은 나무에 달린 열매를 수확할 때 열매를 다 따는 게 아니라 몇 개는 남겨두는 풍습으로 예로부터 내려오던 일본의 풍습입니다. 그렇게 따지 않고 남겨둔 열매는 그 나무를 지키는 존재라고 해서 키마모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까치밥이라고 해서 나무에 열린 감을 다 따지 않고 꼭대기와 그 주변에 열린 몇 개를 남겨두는 풍습이 있습니다. 새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꼭대기 근처에 달린 감을 다 따기도 힘들고 다 따려고 해봐야 득보다는 실이 더 많기 때문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일본의 키마모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보통은 다음 해에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소원과 함께 약간의 주술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할아버지의 누나, 즉 제게는 고모 할머니가 어린 시절 겪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 댁 뒷산에는 지금도 큰 감나무가 있습니다. 그 감은 매우 떫은 감이라서 매년 곶감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댁에서는 한 줄에 10개씩 감을 꿰었는데 그것이 처마 밑에 쫙 걸려있는 모습은 정말 장관입니다. 적당히 말려져 갈 무렵에는 원숭이가 몰래 곶감을 훔쳐가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학교가 끝나고 돌아온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곶감을 만들었습니다. 그해 가을도 뒷산 감나무에는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증조할머니가 감기에 걸려서 들어 누워 계셨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고모할머니가 곶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감은 증조할아버지가 따다 주셔서 껍질을 벗기고 줄에 꿰는 것만 하면 되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와 고모할머니는 며칠 동안 고생하면서 그 작업을 마쳤습니다. 겨우 다 끝나갈 무렵 고모할머니는 마지막 줄에 꿰 감이 모자라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남은 감은 이제 7개. 꼼꼼했던 고모할머니는 문득 감나무에 감이 몇 개 남아있다는 것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감나무로 향해 보니 딱 3개가 남아있었습니다. 고모할머니는 조금 고민했지만 마침 딱 아구가 맞기도 해서 따오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대나무 막대기를 꺼내 움푹하게 들어간 막대기 끝으로 가지를 흔들자 금세 감이 똑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감을 떨어뜨리는 순간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고모할머니는 놀라 무서웠지만 분명 새 울음소리라고 생각하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증조할아버지는 감을 남겨놓지 않고 다 딴 것에 대해서 고모할머니를 정말 많이 혼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을이 지나 산에 나뭇잎도 다 치고 눈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뒷산에 있는 밭에 물을 캐러 간 고모할머니는 문득 감나무를 보고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감나무에 감이 하나가 남아있던 것입니다. 분명히 감은 다 땄을 텐데 이상하다 싶어진 고모할머니는 나무 근처로 확인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가만히 감을 올려다 보는데 갑자기 감이 가면같이 새하얀 여자의 얼굴로 바뀌면서 너의 오른쪽 다리가 먹고 싶구나. 그리고 갑자기 뚝 떨어져 대굴대굴 굴러와서는 새빨간 입을 벌려 고모할머니의 오른쪽 정강이를 깨물었습니다. 고모할머니는 아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죽어라 달려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다리를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입자국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증조할머니에게 이야기했지만 기분 탓일 거라면서 웃어 넘기셨다고 합니다. 다음날 고모할머니는 친구 여럿과 함께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이었습니다. 통학로 가운데 있는 벚꽃나무 아래로 도착했는데 위에서 전에 들은 그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문득 올려다 본 순간 몸이 굳어서 움직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벚꽃나무 가지에 감이 2개 매달려 있었습니다. 감을 올려다 보며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데 어제처럼 감 하나가 새하얀 여자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네 오른쪽 다리는 맛있었어. 그러더니 다른 감나무 하나가 백발의 노파로 변했습니다. 나는 너의 왼쪽 다리가 먹고 싶구나. 그러더니 두 얼굴이 모두 뚝 떨어져 대굴대굴 굴러와서는 새하얀 여자는 오른쪽 정강이를, 백발의 노파는 왼쪽 정강이를 깨물었습니다. 아프다고 느낀 바로 그 순간 몸이 움직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친구들은 멍하니 고모 할머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모 할머니는 혹시 목소리를 듣지 못했냐고 친구들에게 물었지만 아무것도 못 들었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감 역시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서워진 고모 할머니는 서둘러 집에 돌아가 증조 할머니에게 울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털어놓은 후에도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고 느낀 증조 할머니는 가까운 절의 주지 스님에게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주지 스님도 뭐가 뭔지 알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딱히 어디 의지할 데도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던 증조 할머니는 그날 밤새도록 불단 앞에서 조상님들에게 부디 우리 딸을 도와주세요 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증조 할머니가 치성을 드리던 밤, 고모 할머니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새하얀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 고모 할머니 앞에 정좌하고 조용히 인사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 힘이 모자라 정말 미안하구나. 전부 용서해 주질 않았어. 그리고는 다시 조용히 인사한 뒤 천천히 일어나 어두운 저편으로 사라져갔다고 합니다. 다음날 눈을 뜬 고모 할머니는 증조 할머니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고모를 꼭 껴안고 미안하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해. 라며 둘은 같이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한동안 증조 할머니는 모든 일에 있어 고모 할머니 곁에 꼭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상한 일은 그 후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으니 점차 증조 할머니도 마음을 놓고 이전처럼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3년째 되는 해 여름, 증조 할머니는 갑작스레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되어 감 열매가 익어갈 무렵, 고모 할머니는 뒷산 밭에서 일을 하다가 실수로 오른쪽 발로 못을 밟고 말았습니다. 끝내 그 상처가 환웅이 져버려서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는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사고로 다리를 잃으셨지만 그 이후에는 다른 탈 없이 정말 평화롭게 사셨습니다. 고모 할머니는 2007년 8월 83세의 나이로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자택에서 주무시다가 조용히 숨을 거두셨으니 천수를 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신기한 건 단순한 우연이겠지만 고모 할머니와 증조 할머니의 기일이 하루 차이라는 것입니다. 고모 할머니는 생전에 입버릇처럼 말씀하곤 했습니다. 나는 욕심을 너무 부린 탓에 오른쪽 다리를 잃었단다. 조상님과 어머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지. 너희들은 모든 일에 만족이란 것을 알고 신중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우리 할아버지는 물론이고 친척들이라면 누구나 여러 번 들은 말입니다. 저도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소중히 지켜가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딱 한 번의 실수로 다리를 잃게 된
어찌 보면 너무 가혹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렇듯 일본 신화나 요괴의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의 귀신이나 도깨비는 사람에게 장난을 치면서 친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은 약간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건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글 맵을 따라 등산을 하였다. 오늘의 이야기는 일본의 괴담으로 구글 지도 앱을 켜서 맵을 보고 산을 오르다가 조난을 당한 이야기. 나는 평소 친한 친구와 함께 수다를 떨면서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고 종종 지하철을 타고 멀리까지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없는 시골역에 내려서 근처 산에 올라 산책도 하고 종종 지도에 없는 장소를 발견하면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몇 번인가 무서운 일도 겪었고 길을 잃어 헤매다 25km 넘게 걸은 적도 있지만 나름대로 모험이 꽤 즐거워서 쉽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일본 100대 명산에 선정된 정말 아름답기로 유명한 산을 가보기 위해서 나라현에 있는 마을에 놀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탐험과 달리 제대로 찾아갈 생각으로 구글 맵을 보면서 마을을 목표로 등산로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길을 가던 도중 저수지 몇 곳을 지나자 길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산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물었을 땐 마을까지 가려면 오솔길을 계속 따라가면 된다고 했었는데 마을은 생각보다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구글 맵을 켰습니다. 하지만 구글 맵에서도 길은 두 갈래로 나와 있었습니다. 500m 정도 앞에서 두 길은 다시 합류하는 것 같았기에 어디든 괜찮겠다 싶어 우리는 더 짧아 보이는 왼쪽 길을 택했습니다. 왼쪽 길을 따라 걸어가자 점차 고사리 같은 식물들이 바닥 가득 피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키가 큰 나무들이 우거지고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내려오는 매우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어쩐지 애니메이션 속 세상 같다는 생각에 둘이서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부르면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여기저기 가시가 잔뜩 있는 덩굴들 가운데 사람이 지나다닌 듯한 길이 계속 이어져 있었기에 딱히 망설임도 없이 구글 맵도 보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다 보니 고사리나 쑥 같은 식물들이 점점 늘어나더니 나무도 이제 높은 게 아니라 사람 키 정도가 되었습니다. 몸통도 가지도 구불구불 구부러진 채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줄기 길이 계속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무를 제치고 풀을 피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길은 더욱 험해져서 힘들게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어가더니 마침내 절벽 같은 사면을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이쯤 되니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싶어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외길이라고 믿고 걸어오던 길은 없었고 도대체 어떻게 걸어온 건지도 모를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침착하게 이건 결코 오컬트적인 게 아니라 계속 걷기도 쉬웠고 그저 따라가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말입니다. 조난당한 사람들도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니 그만 돌아가자는 얘기도 잠시 어쩐지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기분이 강했습니다. 길이 조금 험해지면서부터는 힘들게 헤쳐나왔기에 그 길을 다시 돌아가기 싫었으니까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그 마을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감정이 조작당했다거나 딱히 비과학적인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낙관적인 마음으로 이대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바보같이 어째서 그랬을까. 그대로 돌아갔어야만 했다고 지금 와서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면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경사가 가파라서 거의 나무에 매달리는 듯 기어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돌아갈까 싶을 무렵
벼랑 위에 하얀 가드레일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벼랑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이던 가드레일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딱히 잘못 봤다고 할 만한 것도 없었기에 도대체 왜 나는 가드레일을 본 걸까? 기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마 이것도 영적인 무엇인가라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믿었기에 환각이나 환상이 보인 게 아닐까 합니다. 이제 돌아가야 하나 싶으면서도 가파른 벼랑을 올라온 터라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벼랑 위에는 다시 길처럼 보이는 게 있어서 계속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환각이나 환상이 아닌 진짜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사실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은 없을 텐데 농기구를 넣어두는 창고 같은 아주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다만 오두막이라고 해도 벽의 칠도 벗겨지고 천장도 없는 데다가 안쪽으로 나무까지 자라 있어 겨우 바닥이 남아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남은 바닥에는 브라운관 텔레비전 같은 것도 있었고 사람이 살았구나 하는 분위기는 남아있었습니다. 마치 산속에 사는 자연인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올라온 길은 과거 마을로 이어졌던 옛 길이고 오두막은 휴게소 같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벼랑을 일상적으로 다녔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산사태 같은 걸로 지형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 오두막을 보는 순간 나와 친구는 둘 다 동시에 산에 들어오고서부터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공포와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까지 공포 같은 걸 느끼지 못했다는 것도 이상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우리 두 사람은 계속 한없이 낙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두막을 보는 순간에 느낀 절망과 공포는 정말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맛본 것 중 가장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두려웠습니다. 아마 우리가 구해질 수 없을 거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차례대로 밀려와서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친구가 가자 하고 오두막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기에 나는 필사적으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무서워서 오두막 쪽은 돌아볼 수도 없었지만 뒤에서 공포와 절망이 계속 따라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지껏 외길로 보였던 길은 사라지고 헤치고 갈 수 없는 길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뇌에서 희망적인 기대가 없어져서 길을 보던 환상마저 사라진 탓이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고 양옆이 벼랑인데다 그 오두막으로 이어지는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수신이 잡히지 않아 스마트폰도 쓸 수가 없었기에 정말 큰일이다 싶은 순간 친구가 벼랑으로 내려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곧바로 망설임 없이 친구는 나무를 잡고 매달리며 벼랑을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도 따라서 벼랑을 내려왔고 근처에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를 발견했습니다. 어느새 전파도 돌아와 있었기에 무사히 목적지인 마을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에 겨우 도착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친구와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그 나이에 흑투성이가 돼서 돌아왔다고 부모님에게 잔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반년 정도 지난 지금 또 그 산에 가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나는 어쩔 줄 모를 지경입니다.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친구 또한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든 가고 싶습니다. 감정만을 놓고 보면 무서워서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 클 텐데 지금은 둘 다 가기 싫다고 말하면서도 순조롭게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중으로
나는 또 그 산으로 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이하고 어딘가 비정상적인 스릴을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원하고 있고, 그 산에 대한 마음이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더욱 가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때 그 일이 오컬트나 초자연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산에 갔다가 돌아오고 반년 정도 지나서 얼마 전에야 갑자기 깨달았던 건데, 그 당시에는 겁에 질려 몰랐었는데 전기도 없는 깊은 산속 오두막에 놓여져 있던 텔레비전. 그때 우리가 본 텔레비전은 계속 잡음과 함께 지지직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과연 이들이 오두막에서 갑자기 그렇게 강한 공포를 느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쨌든 이야기 속 주인공들은 이런 일을 겪었는데도 계속해서 이 모험을 할 것 같지만 말이죠. 저도 산책을 즐겨하지만 아직은 이런 경험은 해보지 못해서 조금 부럽기도 하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보랏빛. 오늘의 이야기는 등굣길 갑자기 보랏빛으로 물든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라색이 죽은 자의 색깔로 일컬어지는 걸 생각하면 더 오싹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소설 소나기에서도 죽은 소녀가 좋아했던 색 역시 보랏빛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면 확실히 무섭지만 진짜 있었던 일이냐며 반문하곤 했다. 차라리 귀신이 나오는 게 현실감 있게 느껴질 정도기 때문이겠지. 이것은 내가 실제로 체험한 기묘한 이야기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평소처럼 집 근처에 사는 친구들과 함께 등굣길을 걷고 있었다. 한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걷고 있는데 앞에서 걸어가는 여자아이 2명이 눈에 들어왔다. 한 명은 나와 같은 반 아이고 다른 한 명은 다른 반 여자아이였다. 나는 같은 반 여자아이에게 시선을 떼지 못했다. 왜냐면 온몸이 샛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으니까. 새빨갛다거나 새파랗다거나 샛노랗다라는 말은 있지만 샛보라색이다 라는 말은 없을 터이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자면 머리부터 몸에 걸친 옷, 신발까지 그야말로 보라색 페인트라도 뒤집어 쓴 양 보랏빛이었다. 평소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아이도 아니고 평범한 애였다. 평소였으면 우와 저것 봐 하고 친구들에게 말을 꺼냈을 텐데 어째서인지 그날은 왠지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할까?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했다. 입을 열었다가는 무엇인가가 덮쳐올 것 같은, 마치 가볍게 가위에 눌린 것 같은 알 수 없는 불쾌감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나와 함께 걷고 있던 친구 2명도 확실히 그 보랏빛의 여자아이를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리키거나 하지도 않았다. 평범하게 게임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덧 앞에서 걷고 있던 그 아이들을 따라잡을 만큼 가까워졌다. 친구들은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다. 이상했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 나는 여자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그대로 기절할 뻔했다. 피부색까지 보랏빛이었다. 얼굴, 팔, 다리 모두 다.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자 여자아이 2명은 안녕 하고 인사를 해왔다. 같이 걷고 있던 친구들은 함께 인사를 했고 나만 혼자 그대로 굳어 있었다. 역시 너무 이상했다. 누구 하나 저 여자아이가 온몸이 보랏빛으로 물들었다는 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걸까? 너 왜 놀라는 거야? 친구들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몰래카메라인가 싶을 정도였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까지 정성을 들여 몰래카메라를 할 이유가 없었다. 그 순간 처음으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라고 깨달았다. 몰래카메라가 아니라는 건 교실에 들어서자 더욱 확실해졌다. 다른 아이들도 그 아이가 보라색이니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평범하게 대화하고 있었으니까. 출석을 부를 때나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선생님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확신했다. 그날 내 머릿속에는 종일 물음표만이 가득했다. 저 아이는 왜 보라색일까? 다른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되지만 아까도 말했듯 그럴 수가 없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으니까. 더군다나 당사자인 여자아이에게 직접 물어보는 건 가능할 리 없었다. 그리고 학교 직전 청소 시간. 그룹으로 나뉘어 학교 이곳저곳을 청소하게 됐다. 우리 조가 맡은 곳은 건물 뒤뜰 쪽 어스름한 구석이었다. 그 보랏빛 여자아이도 같은 조였다. 내 눈앞에 전체가 보라색인 그 아이가 빗자루로 쓰레기를 쓸어 담는 뒷모습이 보였다. 주변에는 나와 그 아이밖에 없었다. 물어볼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었다. 순간적으로 꺼림칙한 기분이 말을 막아세워 질문을 건네려 해도 입이 잘 움직이질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호기심이 공포심을 넘어섰다. 과감히 그 여자아이에게 다가가서 어째서 오늘 온몸이 보라색이야? 하고 물었다. 그 순간 여자아이가 몸 전체를 나에게 돌리더니 비명을 지르면서 눈알이 튀어나올 듯 눈을 부릅뜨고 턱이 빠져라 입을 벌리고 절규했다. 평소 그 아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귀신 같은 모습으로 보라색의 형체가 절규를 내뱉는다. 나도 그만 버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빗자루를 내던지고 교실로 도망쳤다. 이윽고 종이 울리고 청소 시간이 끝나 책상 앞에 앉았다. 하지만 그 사이 교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종례가 끝나고 학교 시간이 되자 나는 어떻게든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매일 함께 하교하는 친구는 그날 동아리 활동이 있어서 나 혼자 하교하는 날이었다. 신발장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걷고 있는데 앞에서 그 보라색 여자아이가 친구 2명과 함께 걷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아이도 동아리 활동을 하러 가는지 체조복을 입고 이쪽으로 걸어온다.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며 종종 걸음으로 지나가는데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 아이가 나지기 말했다. 이제 더는 물어보지 마.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감정이나 억양이 실린 게 아니라 마치 외계인이나 로봇이 말하듯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이제 더는 물어보지 마. 나는 놀래서 학교를 뛰쳐나왔다. 집까지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집에 돌아와서는 게임을 하고 그 일에 관해 되도록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저녁을 먹을 때까지는 나름대로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불에 들어가 잠을 청하려 하자 다시 공포감이 엄습했다. 만약 내일도 그 아이가 보라색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학교에 가는 생각만 해도 우울해졌다. 부모님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다. 우울한 기분인 채 그날은 잠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등교를 했다. 또 그 여자아이와 친구가 앞에서 걸어가고 있다. 여자아이는 평범하게 돌아와 있었다. 안도하는 순간 어쩐지 눈물이 쏟아졌다. 같이 등교하던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으면서도 기뻐서 한동안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여자아이와 지나치는 순간 아직도 조금 무서워하며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피부색도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곤 평범하게 인사를 나눴다. 그 뒤로 졸업할 때까지 그 아이가 다시 온몸이 새뽀랗게 보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날 일도 2번 다시 물어보지 않았다. 도대체 그날 내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적어도 그 아이 자신은 보라색이 됐다는 걸 자각하고 있었을까? 그 생각만 해도 트라우마가 될 정도라 그 이후에도 가끔 꿈에서 나오곤 했다. 겨우 최근 들어서야 환경과 가치관이 변하고 시간도 흘러 그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다가 꺼내놓을 수 있게 된 이야기이다. 보라색이 되었던 그 친구도 지금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다른 친구에게 전해들었다. 내게는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어린 시절 기억이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녀가 혹시 죽음을 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온천마을 살인사건. 오늘의 괴담은 일본 온천마을 호텔에서 일어난 소름 끼치는 살인사건. 기우현 북부 어느 온천마을 여관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벌써 20년은 더 됐다고 하네요. 관광지에 안 좋은 사건이 있었다는 소문이라도 돌면 매출에 지장이 오는 만큼 아직도 그 지역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쉬쉬하는 사건이랍니다. 그곳은 마을 전체가 높은 산간에 있어 겨울이 오면 눈 속에 파묻힐 지경입니다. 그 마을에서 2km 정도 더 들어가면 개나 고양이도 데리고 숙박할 수 있는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호텔에서 일하게 된 지 몇 년 된 프런트맨이 있었다고 합니다. 온천 주변이니만큼 겨울은 성수기입니다. 호텔에도 손님이 잔뜩 찾아왔기에 그날도 신바람에는 손님들이 신고 온 다양한 신발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신발들을 현관에 쭉 늘어놓는 것이 그가 맡은 일 중 하나였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하다 어느 펌프스 구두에 손을 댄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옅은 베이지색 구두인데 안에 검붉은 피 같은 게 묻어있다는 것을요. 구두바닥 전체가 피 범벅으로 얼룩진 채 차갑게 젖어 있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호텔을 나섭니다. 현관에 놓인 신발도 하나둘 줄어들더니 마침내 마지막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바로 아까 그 피범벅의 구두였습니다. 11시가 넘어갈 즈음에서야 마침내 펌프스 구두의 주인이 프론트로 내려왔습니다. 그리 인상이 남지 않는, 굳이 말하자면 어딘가 음침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싸구려인 듯한 수수한 옷을 입고 한 손에는 애완동물을 넣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구가 담요로 막혀 있어 안에 들어있는 개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다리에 상처라도 입으셨나요? 프론트맨은 일단 물어봤습니다. 주제넘는 말이지만 손님 신발에 그런 것 같은 흔적이 있어서요. 아, 이건 저희 초롱이가 더럽힌 거예요 라고 대답한 뒤 곧 돌아가 버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 방을 청소하러 간 직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까 그 손님이 묵었던 방이 이상하다고 소란이었습니다. 그 방을 가보니 다다미 위에 발자국이 어지러이 찍혀 있었습니다. 피에 젖은 발자국이. 방 한켠에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마치 귀신이 춤을 추기라도 한 듯 참상이었다고 합니다. 욕조 배수구에는 작은 동물의 사체 조각 같은 게 잔뜩 막혀 있었습니다. 데리고 온 애완동물이 쥐 같은 걸 잡아 방을 더럽힌 듯 했습니다. 호텔 입장에서는 매우 큰 피해였습니다. 다음날 마을에서 주민이 수상한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국도에서 100m가량 떨어진 눈으로 덮인 숲속에서 온천 마을의 보일러 관리인이 숲길을 지나다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아기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땅에 아기를 놓고 몇 번이나 밟은 것인지 두개골이 산산조각 난 채였다고 합니다. 깊은 원한이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그 소식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애완동물 가방은 비어 있었을 것이라고 프론트맨은 곧 깨달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결과 다다미에 묻어있던 피 역시 사람의 것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여자는 곧바로 전국에 수배되었지만 호텔 기록에 남긴 이름과 주소는 가짜였습니다.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프론트맨 뿐이었습니다. 프론트맨은 여자의 몽타주를 만드는데 협력했습니다. 온천마을은 소문이 나서 매출에 지장이 올까 두려워서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걸 한사코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년 정도가 지나 계절은 여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 여자의 행방은 찾을 수가 없어 수사는 진전 없이 미궁 속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어느덧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과거의 평온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프론트맨 역시 평소처럼 호텔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일 예약 좀 하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는 H라는 분이 담당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A입니다.
A씨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안 수화기 너머에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몽타주를 그린 게 너구나? 그 뒤로 프론트맨은 곧바로 호텔을 퇴사하고 도쿄로 향했다고 합니다. 너무 소름이 끼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작디 작은 아기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머리를 짓밟아 죽이는 끔찍한 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않고 오히려 신고한 프론트맨에게 복수를 하려 하다니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